이 분야가 그야말로 지금 뜨겁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래도 올해도 여전히 ADC가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는 이렇게 두 개 회사가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데 2028년까지는 이 두 회사가 어차피 시장을 장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마케팅 브랜드가 올라가면서 시장에 대한 장악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소구점을 가지고 경쟁이 이루어질까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상반기 바이오 트렌드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정말 성장성이 높습니다. 2030년대 초반 워낙 이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지 그 성장에 대한 기대치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는 2030년대에서 35년도 그 사이에 10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 그 사이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2030년이 넘어가면 계략적으로 한 1200억 달러 정도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국내 원화로 환산하면 한 150조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비만 치료제 경쟁은 2파전입니다. 그래서 위고비, 젯바운드 두 개 제품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고요. 향후 몇 년 동안 대단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면서 위고비하고 비슷한 매출 규모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젯바운드 성장률은 110%를 넘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현재는 이렇게 두 개 회사가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향후에 전개되는, 향후라 그러면 2028년 이후입니다. 2028년까지는 이 두 회사가 어차피 시장을 장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마케팅 브랜드가 올라가면서 시장에 대한 장악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소구점을 가지고 경쟁이 이루어질까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GLP-1 비만 치료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비만 치료제를 계속 치료할 수는 없는 거죠. 1년 반 정도 치료하고는 멈춰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음식을 먹고 싶고 다시 살이 찝니다.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데, 빠질 때는 모두 다 같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뭐 근육과 뼈와 모든 것들이 다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살이 찔 때는 운동을 안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방 위주로 찐다는 거죠. 그래서 살이 빠지는 건 좋은데 다시 살이 찌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때는 지방 중심으로 찌기 때문에 건강이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은 향후에는 지방이 빠지지 않는 그런 비만 치료제를 한창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육 보강제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물질들 중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비마그루맙이 가장 빠른 임상 이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근육 관련한 비만 치료제도 일라이 릴리가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편리성입니다. 최근에 뭐 경구용으로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 주기를 지금은 위고비 같은 경우에 주 1회인데 이거를 월 1회로 바꾸는 장기 지속형 약물 개발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우위를 점할까?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서도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는 일라이 릴리의 오포글리프론이 가장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라이 릴리가 기존에도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니와 여기에 근육 관련한 치료제, 그 다음에 환자의 편리성, 경구용 치료제, 이 모든 측면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몸에 흡수가 되느냐 하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누가 높냐가 향후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국내에서도 경구용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형 변경 기술입니다. 국내 알테오젠
피하 주사 제형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그런 기존의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 히알루로니 다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치료하고자 하는 그 약물을 같이 병용해서 넣어주게 되면은 히알루로니 다제가 우리 피부를 분해하죠. 그래서 구멍을 만듭니다. 그 사이로 우리가 타겟하는 그런 치료제가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하 주사 제형은 병원에 가서 수시간 동안 누워서 맞는 그런 제형을 집에서 간단하게 맞을 수 있는 환자의 편리성을 크게 올린다라는 점. 그뿐만이 아니라 약물이 서서히 혈관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안정성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안전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치료 약물의 농도를 더욱더 올릴 수 있습니다. 즉 치료 효과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점인 거죠. 그리고 피하 주사 제형으로 만들었을 때 치료 효과가 더욱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까지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피하 주사 제형에서 기대가 된다. 그리고 피하 주사 제형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신약으로 승인됩니다. 따라서 향후에 약가 인하 대상에서도 회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는 거죠. 제형 변경 이 부분, 그 다음에 향후에는 또 장기 지속형, 그 다음에 경구용으로 만드는 피하 주사 비만 치료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또 D&D 파마텍 이런 기업들이 기술을 가지고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장기 지속형 기술을 가지고 있는 펩트론도 보유한 플랫폼 기술로 현재 일라이 릴리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ADC입니다. ADC 그러면 항체에다가 약물을 링크로 결합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항체라는 놈이 암세포를 잘 찾아갑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항체가 찾아가면 뒤에 연결시켜 놓은 약물이 암세포를 죽입니다. 그래서 타겟성이 굉장히 강하면서 치료 효과도 아주 강한 그런 좋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약물이 바로 ADC입니다. ADC는 에너2라는 다이치 상교의 약물이 블록버스터로 성장하면서 일거에 스타덤에 오른 그런 모달리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00년도에 마일루탁이라는 치료제가 개발되었지만 뚜렷한 치료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침체 상황을 겪다가 에너2라는 약물이 발매가 되면서 이 분야가 그야말로 지금 뜨겁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래도 올해도 여전히 ADC가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ADC가 항체 약물 이 구조를 조금 더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일 항체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중 항체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타깃을 두 개 잡을 수 있는 이중 항체를 길잡이로 잡아 놓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다양한 약물들을 붙입니다. 약물의 다양화, 항체의 다양화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중 항체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ABL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ADC 관련한 기업으로도 ABL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물 쪽으로 가면은 TPAD라는 단백질 분해제를 결합한 ADC를 개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장한 오름 테라퓨틱이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BMS라든가 버텍스라는 아주 걸출한 회사들에게 기술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일단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외에도 올리고 누클레오타이드를 붙여서 특정한 메신저 RNA를 타겟하는 그런 약물을 개발합니다. 근육 조직으로 보내는 그런 기술도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ADC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다양하게 응용되어서 연구 개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DC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리가캠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RPT, 방사성 의약품입니다. 펩타이드라는 항체 대신 길잡이를 합니다. 암세포로 찾아가는 역할을 하고요. 치료 효과가 굉장히 강력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ADC의 파생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RPT의 대표적인 약물로서는 플루빅토라는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가 있습니다.
메가 블록버스터로 향후에 성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고요. 플루빅토가 매우 빠른 성장성을 보임에 따라 뭐 일라이릴리라든가 BMS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회사들이 관련한 기업들을 M&A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내에도 SK바이오팜 그리고 퓨처캠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FC705의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로 국내 임상 이상 최종 결과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주가는 큰 폭의 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RPT를 차세대 먹거리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그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IND 수준으로까지 연구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주요한 바이오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